영상을 통해 각박한 세상 속 따뜻한 하루가 되시길 바라는 감동 시작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영상 수익은 불우이웃에 기부되니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독일에 다시 갈 일 절대 없을 거예요. 전 무슨 일이 있어도 한국에 있을 거라고요. 여러분은 독일이라는 나라에 대해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계시나요? 대다수의 한국인들은 아마 물가가 비싸지만 임금이 높다, 자연 환경이 아름답다, 살기 좋은 나라다라는 생각을 하실 텐데요. 오늘 사연의 주인공은 독일에서 한국으로 오는 게 꿈이었다고 하네요. 그토록 한국에 오고 싶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에 살았고 지금은 한국의 서울에서 1년째 지내고 있는 오웬이라고 합니다. 제가 한국에 온 뒤로 한국 분들과 대화할 때마다 꼭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니, 왜 살기 좋은 독일에서 한국을 왔어요?인데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엄청 당황스러웠습니다. 알고 보니 한국에서 독일 이미지가 참 좋더라고요. 물론 어떤 면에서는 살기 좋은 나라는 맞습니다. 저도 제 조국인데 무작정 다 나쁘다 싫다고 이야기할 리는 없잖아요. 그런데요. 한국에 비하면 정말 불편한 점이 많고 단점들이 많아요. 평범한 독일 사람인 제가 봤을 때 이런 천국 같은 나라에서 사는 한국인들이 왜 독일을 부러워하는지 이해가 안 가는 것 투성이죠. 그래서 오늘은 왜 제가 살기 좋은 독일에서 한국을 왔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독일 사람들의 아시아와 한국에 대한 인식부터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아주 예전부터 꽤 최근까지 독일에서 세련된 아시아 문화라고 하면 일본이 대세였어요. 유럽 사람들이 고정관념처럼 떠올리는 동양풍의 아름다움은 곧 일본이었죠. 이렇게 말하면 다들 어이없어 하시겠지만 유럽 사람들 중에서도 특히 독일 사람들은 새로운 것에 관심이 없고 정말 보수적인 국민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자국민들을 이렇게 표현해서 좀 불편하게 들리실 수 있지만 특유의 오만함을 가진 나라이기도 하죠. 한국뿐 아니라 아시아에 대한 이해도 자체가 굉장히 수준이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 짝퉁 식당들도 많아요. 출입번화가에 아시아 식당이 있는데 한국 음식을 판다고 내걸고 있거든요. 근데요? 그냥 짝퉁이에요. 치킨 9조각에 3만 원 가까이 받는 날강도지만 한국식 치킨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다 보니 꽤나 잘 팔리고 있죠. 게다가 다른 나라로 나와서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되니 더 어이없게 느껴지는 유럽 백인 특유의 우리는 우월해라는 태도가 몸에 배어 아시아라면 무조건 자기들보다 가난하고 못 사는 나라인 줄 아는 어이없는 경우도 있어요. 한국이라면 북한을 먼저 떠올리고 아시아는 하나의 나라로 인식했던 게 불과 몇 년 전입니다. 지금은 어떻냐고요? 그렇게 배타적이고 보수적인 독일 사회에도 한국이 정말 많이 스며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런 분위기에 독일에 이렇게 한국이 스며든 것 자체가 한국의 문화, 파워가 정말 엄청나다는 증거라고 생각해요. 이슬람 국가도 뚫은 한류라고는 하지만 제 생각에는 이슬람 국가보다 문화적으로 더 침투하기 힘든 나라가 독일 아닐까 하거든요. 이제는 아시아 마트나 식당에서는 K-팝이 익숙하게 나오고 영화 기생충은 독일 전역의 극장에서 인기몰이를 했으며 한국어 수업을 듣는 성인도 늘어나고 있어요. SNS에서 그룹을 만들어 한국 아이돌과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임을 가지고요. 10대, 20대들은 K-팝과 한국에 빠지며 한국 여행을 가는 것도 꽤나 유행입니다. 이 친구들은 BTS나 한글 단어가 쓰인 티셔츠를 입고 다니기도 해요. 특히 드라마 인기가 큽니다. 이태원 클라스는 청소년층에서 인기가 많았거든요. 다들 한국어 괜찮아를 외치고 다니는 코리아붐을 만들어냈다고 독일 신문에 실렸고 오징어 게임은 아시아 콘텐츠가 쉽게 응하지 못하는 독일에서 유례없는 인기였습니다. 이제 다들 한류를 인정하고 TV 뉴스나 신문에서도 한국이 종종 등장하며 한국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저는 어땠냐고요? 솔직히 말하자면 저도 한국에 대해서 잘 몰랐던 사람입니다. 한류가 본격적으로 퍼지기 전 다른 독일인들과 다를 바가 없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니던 회사에서 5년 전 한국 지사로 출장을 보냈을 때 한국이 아닌 아시아로 가네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장기 출장이라 생활 정보를 좀 찾아보았는데 서울에는 트림이 없다고 해서 그럼 도시간 이동은 어떻게 하지? 확실히 인프라가 독일에 비해 떨어지네 싶어 걱정을 했었을 정도니까요. 그렇게 별 생각 없이 방문했던 한국은 제게 엄청난 쇼크를 주었습니다. 제가 주로 이용하는 국제공항은 시설이 참 좋거든요. 유럽에서도 세계에서도 순위권으로 꼽히는 곳입니다. 기차역과 터미널 이용도 편리하고요. 나름 이용할 때마다 뿌듯하고 자부심이 드는 곳이에요.
그런데 인천공항은 한 수위 덜하고요. 사실 으리으리한 공항시설을 보며 제 예상과 달라 당황스러운 마음이 들기까지 했어요. 제가 유럽에서 이용했던 그 어떤 공항보다 깨끗하고 현대적이며 청결했고 연계된 교통수단을 포함한 모든 일 처리는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정말 솔직하게 이야기하자면 독일보다 또 유럽의 다른 나라들보다 공항이 좋다는 데에서 그간 내심 품고 있던 아시아에 대한 생각이 와르르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이라면 서울로 진입하기도 전에 이미 인천공항에서 여러 번 충격을 받을 것 같은데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인천공항의 시설에 입을 벌리고 눈을 굴리다가 와이파이에 연이어 쇼크를 받았는데요. 독일 공항도 와이파이를 제공하긴 해요. 그런데 전화나 문자로 인증을 하거나 탑승권을 인증해서 로그인을 해야 하거든요. 그나마도 4시간만 무료입니다. 4시간이 지나면 7시간이 지나야 다시 접속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비행기 타기 전에 일찍 도착해서 대기하고 있는데 비행기 지연이 되어 늦게 타게 되면 와이파이를 못 쓰는 겁니다. 그런데 인천공항은 번거로운 절차 하나 없이 무료 와이파이가 팡팡 터지는데 유럽 전역의 그 어느 국가와도 비교 불가한 속도라서 한동안 얼떨떨한 상태였습니다. 뭘 클릭하든 팍팍 뜨는데 내가 지금까지 썼던 인터넷은 뭐지 싶었으니까요. 이어서 서울로 이동하면서 수많은 초고층 건물들과 화려한 시설들을 보며 내가 뭔가 한국에 대해 단단히 잘못 알고 있었구나 싶었죠. 그리고 한 달간 한국을 경험하며 저는 한국에 푹 빠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가장 놀라웠던 건 24시간 편의점, 늦게까지 여는 마트와 식당 등 생활 전반이 너무나 편했던 거예요. 출장 기간 중 한국 동료들이 제게 알려준 한국어 중에 붉은 불토 같은 단어가 있었거든요. 처음엔 아니 금요일 저녁 토요일 저녁이 왜 특별하지 했는데 어느 순간 저도 즐기고 있더라고요. 한 번씩 이런 내 자신이 너무나 어색하긴 했지만요. 아니 독일 사람들은 저녁에 놀지도 않아 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한국같이 퇴근 후 쇼핑을 하거나 놀거나 식사를 하는 건 독일에서는 정말 힘든 이야기입니다. 저녁 7시가 되면 모든 마트와 상점이 문을 닫거든요. 하다못해 기차역에 있는 편의점 같은 것도 다 닫아요. 저녁거리가 없다면 저녁 7시 전에는 무조건 장을 봐야 해요. 독일에서 제 직장은 집까지 30분이 걸렸는데 6시에 퇴근해서 집에 가서 짐을 놓고 장을 보러 가면 너무 빠듯하니 어떤 걸 사놔야 할지 미리 계획을 세워놓고 퇴근하자마자 빠르게 달려가서 계획대로 장을 봐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의 슈퍼마켓에서 모든 걸 살 수 없을 경우는 특히 동선을 잘 짜야 하고요. 그래도 그나마 목요일은 저녁 8시까지 슈퍼마켓이 열어줘서 평일에 한 번쯤은 그나마 조금 여유가 있죠. 해는 9시는 되어야 지는데 아직 해가 쨍쨍한 7시에 이렇게 모든 상점이 문을 닫아버리니 가끔 계획이 어그러지는 날은 곤란한 적이 많았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한국 분들은 머리 위에 물음표가 수백 개 올라오실 텐데요. 우선 새벽 배송 시스템을 떠올리시겠죠? 택배도 2주씩 걸리는데 새벽 배송이라니 당연히 독일에 그런 건 없고요. 퇴근하면서 식당에서 밥을 먹거나 배달해서 먹으면 되잖아 라고 말씀하실 분들도 계실 텐데 독일의 살인적인 외식 물가를 생각하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맥도날드 세트 메뉴가 3만 원이 좀 넘고 배달 가능 음식점도 드문 데다가 배달 가능 금액이 7만 원이 넘어야 하는데 어떻게 편하게 먹겠어요? 그래서 독일 사람들은 생일이나 기념일 말고는 외식을 거의 안 해요. 아니 못하죠. 그래도 일찍 퇴근해서 저녁 밥 해먹고 쉬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할 일의 양은 정해져 있으니 식사 후 불편한 책상 앞에 앉아 허리를 혹사해가며 작은 노트북으로 일을 더 해야 할 뿐이죠. 아 주말에 장을 보고 여유를 즐기면 안 되냐고 하실 분들을 위해 말씀드리면 그런 건 토요일 저녁 6시까지만 즐길 수 있습니다. 토요일은 오후 6시면 온 도시가 셧다운 된다고 보시면 돼요. 문을 연 곳이 없으니 셧다운이라고 표현해도 딱히 틀린 표현은 아닌 것 같네요. 그리고 이 셧다운은 월요일에 풀려요. 일요일은 거리에 사람도 없고 완전 유령 도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주중에 필요한 일들은 저녁 7시까지는 무조건 해결해야 하고 주말에 일을 보려면 토요일 6시 전까지 다 처리해야죠. 그런데 한국에 오니까 밤늦게까지 너무나 즐길 것도 많고 생동감이 넘치는 거예요. 주말에 쇼핑도 하고 여유있게 놀러가서 맛있는 것도 먹을 수 있고 외식도 할 수 있다니 정말 환상적이죠. 게다가 글을 쓰고 있는 지금도 침이 고이는데요. 한국의 음식들은 정말 최고라고 생각해요. 독일 사람들이 먹는 음식들은 사실 굉장히 밋밋하고 특색이 없어요.
주로 먹는 게 고기, 감자, 빵, 파스타, 피자, 샐러드 정도입니다. 심지어 베이커리류도 종류가 많지 않죠. 감자와 고기, 시금치를 올린 독일의 일반적인 가정식을 보면 한국 분들은 아마 절로 미간이 찌푸려지실 거예요. 독일 음식이 맛없다는 건 다들 알고 있는데 사실 정말 맛없는 곳은 독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독일 지형 특성상 식재료가 빈곤하니 애시당초 음식 문화가 발달할 수가 없죠. 지금은 해물탕, 동태탕 생각을 하면 그 국물 맛에 입을 쩍쩍 다시게 되는데 대다수의 독일인들은 평생 가도 이런 맛을 못 느껴보니 불쌍하죠. 독일에선 먹어봤자 흰살 생선이고 아니면 민물고기인데 흙냄새가 나서 전 생선을 몹시 싫어했거든요. 한국 분들이라면 민물고기도 맛있게 먹는 방법을 알지 않을까 싶은데 독일은 생선 요리라고 해봤자 크림소스, 토마토소스, 소금구이가 끝이니까. 그런데 한국 음식은 재료와 재료들을 섞어 새로운 음식을 만들고 비주얼을 아름답게 만들고 신제품과 신메뉴가 끊임없이 쏟아지죠. 저는 안 먹어본 맛 재료에 엄청나게 보수적이어서 매번 먹는 것만 먹었는데 한국의 다채로운 식문화는 컬처 쇼크 그 자체였어요. 한국의 편리성, 생동감, 맛있는 음식과 함께 결정적으로 제가 한국으로 다시 가야겠다고 결심한 이유는 바로 의료 시스템이었습니다. 출장을 와 있는 동안 어금니가 자꾸 쑤시고 아팠거든요. 함께 일했던 한국 사람들이 치킨을 먹으러 가자고 하는데 치아가 너무 불편해서 못 갈 정도였어요. 그렇게 환장하게 좋아하는 치킨을 안 먹다니. 무슨 일이냐고 묻는 사람들에게 이가 아파서요 라고 했더니 다들 황당하게 절 쳐다봤습니다. 아니 널린 게 치과인데 왜 점심시간에 안 갔다 왔어? 치과는 시간 끌면 일만 커져 내일은 꼭 가봐라고 하는데 이번엔 제가 한국 동료들을 멀퉁멀퉁 쳐다봤죠. 독일에서는 치과 진료는 2주에서 한 달 전에 예약을 해야 해요. 그리고 비용은 상상 초월입니다. 엄청난 치료를 하지 않아도 엑스레이 한 번에 25만원, 스케일링 한 번에 30만원 등등 한 번 치과에 갔다 하면 몇십만원, 몇백만원은 우습게 깨집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비보험이어도 독일보다 한참 싸더라고요. 게다가 딱히 예약 없이도 바로 치료를 받을 수 있었고 일말의 고통 없이 아주 빠르게 치아 치료를 끝낼 수 있었죠. 치과에 갔다 온 후에 흥분해서 한국인들에게 원래 한국 병원은 이렇게 저렴하고 또 오래 기다리지 않아도 되고 기술도 좋은 건지 아니면 내가 갔던 병원이 엄청 특별했던 건지 물어보니 한국인 동료가 전 외국인이라 의료보험 적용이 안 돼서 비용이 많이 나온 거고 웬만한 동네 병원들은 예약 없이 그냥 간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인기가 아주 좋으면 예약을 해야 하겠지만 간단한 동네 병원에서의 치료에 한 달 전 예약까지 필요가 없다면서요. 충격으로 손이 떨렸습니다. 이런 나라가 진짜 나라지 싶었죠. 이런 이야기를 하면 독일은 월급 많이 준다며 하는 분들도 가끔 계시던데요. 급여가 높은 건 맞습니다. 평균 임금이 월 1,000만원 정도이고 하나로는 570만원 정도부터 기본 급여가 시작하거든요. 하지만 저희끼리는 독일에는 비싸거나 더 비싼 것만 있다라는 이야기를 종종 하곤 합니다. 집세 내고 보험비 내고 생활비 쓰면 사실 남는 건 거의 없거든요. 꽤나 고액 연봉을 받는 금융 애널리스트인 선배가 집을 알아봤었어요. 동네에 매물로 나온 적당한 크기의 방. 3개짜리 40평짜리 단독주택이 살기 좋아 보여 알아봤더니 가격이 108억 원이었대요. 지금 여자친구와 작은 임대아파트에서 살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 생활을 벗어나기 힘들 것 같다며 씁쓸하게 웃더라고요. 집값 때문에 전문직 종사자들도 대부분 자가주택이었고 임대로 살고 있습니다. 제가 살았던 동네에는 원룸 월세가 430만원 정도예요. 아주 세련된 신축이 아니라 정말 낡은 원룸 아파트인데도요. 결혼해서 아이가 있는 사람들은 방도 있어야 하니 월세만 한 달에 800만원 정도를 지불하고 사는 게 일반적이죠. 그러니 비싼 물가에 익숙한 독일 사람에게도 치과 비용은 엄청나게 부담이 됩니다. 나라에서 강제로 가입하는 의료보험이 있긴 있는데요. 보통 성인이면 한 달에 50에서 60만원 정도를 냅니다. 미취학 아동들은 한 달에 20만원 정도를 내죠. 한국의 피부양자 제도는 독일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웃긴 건 이 의료보험은 외국인이라도 3개월 이상 거주하면 무조건 가입을 하게 해놨는데 운영의 주체는 정부가 아닌 민영보험사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수십 개의 보험사가 제공하는 다양한 상품 중에 선택을 하는데 이때 가장 중요한 건 공제 한도의 설정입니다. 독일 의료보험은 기본적으로 가입자 부담이 굉장히 커요. 최소 39만원부터 최대 325만원까지 공제 한도를 설정할 수 있는데
공제 한도로 설정한 금액까지는 가입자가 병원에 갔을 때 전액을 부담하게 됩니다. 공제 한도를 넘어선 의료비가 나오면 가입자는 청구 금액의 10%를 내고요. 공제 한도가 낮으면 당연히 매달 보험료는 올라가고 한도가 높으면 보험료가 내려갑니다. 이렇게 가입자 부담이 큰 이유는 시스템 남용을 막기 위해서라는데 남용하기에는 병원비가 너무 비싸요. 두드러기가 나서 피부과에 갔는데 별 문제 없다란 말을 듣고 나오는데 걸린 시간은 딱 3분. 그리고 8만 원이 청구가 되는데 어떻게 남용을 하겠어요? 게다가 치과는 보장이 안 돼요. 보험의 옵션이죠. 사실 한국에서 탈이 났던 그 치아도 제가 비용 부담 때문에 치료를 미뤄놔서 생겼던 문제예요. 대체 얼마가 나왔길래 그러냐고요. 염증도 많고 신경치료도 필요한 치아가 6개고. 이것저것 따진 후 독일에서 청구된 치료비는 1,560만 원이었습니다. 미친 듯이 전화를 돌리고 인터넷을 찾아 싸다고 소문난 병원을 찾아갔는데 700만 원을 부르더라고요. 그러니 가까운 이웃나라로 치과 진료를 받으러 가죠. 거기는 독일 반값이거든요. 문제는 독일 사람들이 치과 진료를 받으러 하도 가는 통에 예약을 해도 2달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서 치료를 못하고 있었어요. 독일의 살인적인 지각, 국민 부담이 큰 의료 시스템, 불편한 생활상들이 한국과 하나하나 비교가 되니 정말 못 살겠더라고요. 한국을 몰랐다면 모를까 어떻게 이걸 다 알고 계속 독일에서 살겠어요? 출장이 끝나 독일으로 돌아가는 길. 정말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가 이런 기분일까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죠. 길을 쓰고 다시 한국으로 갈 방법을 찾았습니다. 이직을 할 준비까지 끝마쳤었는데 다행히 한국지사로 발령을 내달라는 제 요청을 받아줘서 이직은 하지 않아도 됐어요. 중간에 코로나 때문에 모든 게 수포로 돌아가는가 싶어 절망에 빠지기도 했는데 다행히 작년 초 이맘때 한국 땅을 밟을 수 있었죠. 얼마나 감격스럽던지요. 그리고 한국에서 본격적으로 살면서는 정말 독일을 떠나오기 잘했다는 생각뿐입니다. 한 달의 한국 경험은 정말 단편적이었구나라는 것을 느끼는 요즘 한국은 알면 알수록 더 좋아지고 있어요. 아주 소소하게는 모든 종이 우편으로 날아와 며칠씩 기다려야 하는 독일과 다르게 한국은 휴대폰 인증 같은 것을 통해 제까닥 일을 처리할 수 있다는 것도 참 좋아요. 당장 교통카드만 해도 한국은 바로 살 수 있어서 얼마나 편한데요. 독일은 직접 오피스에 방문해서 신청해도 임시 탑승권을 주고 실물 카드는 우편으로 보내주거든요. 독일에서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살았는데 한국에 와서 보니 한국의 모든 것들이 가장 최적의 효율성으로 맞춰져 있구나 싶은 거예요. 한국과 비교하면 독일은 대체 왜 그러고 살까 싶은 순간들이 너무 많은데 한국에 대한 제 감상을 들을 때마다 한국 동료들이 경악하는 것도 이제는 즐기고 있어요. 예를 들어 내 한국 집은 방충망이 있어서 좋아라고 했더니 다들 경악하는 그런 순간들이요. 독일은 집에 방충망이 없어서 손바닥만한 거미가 집으로 들어오거든요. 한국 동료들이 경악할 때마다 저는 웃기면서 좀 슬프기도 한데 이런 걸 한국 사람들이 우프다라고 한다는 것도 배웠어요. 온지 겨우 1년째이지만 반한국인이 된 느낌입니다. 먼 남은 외국인데 어쩜 이렇게 마음에 쏙 드는 나라가 있을까 싶은데요. 역동적이고 살아있는 나라이고 변화가 빠른 액티브한 한국이 너무나 사랑스러워요. 독일으로는 절대 돌아가지 않을 거라는 결심으로 요새 열심히 한국어 공부 중인데요. 언젠간 유창한 한국어로 다시 한번 한국 생활의 감상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한국 출장 이후 한국에 푹 빠져 한국으로 온 독일 여성의 사연이었습니다. 최근에 비트코인이 급등하면서 엘살바도르의 국가 경제가 급상승해서 좋아졌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렇게 최근에 중국과 한국을 여행하게 된 엘살바도르 여대생들이 그동안 속았다면서 분노하고 있는데요. 뭐야, SNS에서 보던 거랑 완전히 다르잖아. 내가 알던 게 다 거짓이었던 거야. 과연 엘살바도르 여대생들은 무슨 일을 겪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엘살바도르에서 대학에 다니고 있는 샤르페라고 합니다. 평소에 항상 새로운 경험을 하는 걸 좋아하는 편인데요. 그래서 혼자 여행을 자주 다니는 편이고 여행을 하면서도 엘살바도르가 아닌 다른 나라의 생활 문화와 다른 언어들, 그리고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는 걸 즐기는 활동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학이 얼마 남지 않은 어느 날 저는 휴대폰 SNS에서 굉장히 신기한 걸 봤는데요. 원래 새로운 뭔가를 보는 걸 워낙에 좋아해서 여러 나라들의 SNS 팔로우를 다 해놨거든요. 그러다가 중국의 무인 시스템 점포들을 보게 되었는데요. 사람도 없이 무인으로 가게를 운영하고 첨단 디지털화된 시스템이 모든 걸 제어한다고 하더라고요.
엄청 신기하게 봤었죠. 이런 게 진짜 가능한가 사람도 없이 무인으로 물건은 판다고 당연하게도 저희 엘살바도르에는 이런 게 존재하지 않기도 했고 설령 있다고 해도 아마 하루 만에 물건들이 모두 사라질 거라고 확신했어요. 그런데 이런 문제들이 전혀 없게 완벽하게 시스템이 구현되어 있다고 하니까 어떻게 운영되는지 되게 궁금해졌죠. 제가 또 궁금한 건 못 참는 편이라 방학이 되는 대로 중국을 가보는 걸로 결정했습니다. 친구들과 이야기하다가 이번 방학에 중국에 여행 다녀올 거라고 말했더니 친구들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중국이 미국 다음으로 경제 대국이고 요즘 기술력도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더라. 중국 여행을 나도 가고 싶은데 같이 가도 될까? 이런 말에 저는 당연히 좋다고 이야기했고 그렇게 친구와 저는 중국 여행을 갈 날만 손꼽아 기다렸어요. 그렇게 중국으로 떠나는 날이 다가왔고 우리는 설레는 마음으로 중국으로 향했습니다. 도착하고 기분 좋은 마음으로 입국 심사장으로 갔어요. 입국 심사장에는 사람들이 엄청 많았고 줄도 길었죠. 속으로 우리처럼 중국을 보려는 해외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모양이었구나 싶었는데요. 마침 배가 너무 아파서 화장실이 급해지기 시작했어요. 식은 땀이 날 정도로 괴롭더라고요. 안 되겠다 싶어서 친구한테 어차피 줄이 기니까 화장실에 좀 다녀오겠다고 하고는 화장실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화장실에 들어서자 전 조금 당황하게 되었는데요. 들어가자마자 정말 구역질 날 정도로 역한 냄새가 진동을 했었기 때문이었어요. 너무 급해서 그러려니 하고 숨을 참고 변기칸에 들어가는데 전 정말 기절하는 줄 알았잖아요. 변기가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쭈그려 앉아서 볼일을 봐야 하는 형태로 되어 있었죠. SNS에 디지털 강국이고 첨단 시스템들이 중국을 감싼다고 홍보된 걸 봤는데 다른 데도 아닌 공항 화장실이 이 정도면 대체 이게 맞는 건가 의구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정말 지옥 같은 화장실을 겨우 벗어나 다시 친구에게 돌아갔는데 친구 표정이 나빠 보였어요. 왜 그래 무슨 일 있었어 하고 물어보니 내가 화장실에 간 사이 단 한 걸음도 움직이지 못했다고 입국 심사가 너무 늦어서 짜증이 났던 거예요. 그러고 보니 친구가 서 있는 자리는 내가 화장실을 가려고 했던 그 위치 그대로였죠. 분명 SNS에 QR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서 입출국이 엄청 빠르다고 했는데요. 입국 심사하는 곳을 가서 보니까 QR 시스템은 고사하고 사람이 일일이 대조하고 수기로 작성하며 진행되고 있었죠. 공항 화장실부터 좀 이상하다 싶었는데 입국 심사 시스템도 영 허술했고 정말 한 3시간을 걸려 겨우 중국 공항을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친구도 저도 공항 나오는데 너무 지쳐서 진이 다 빠질 정도였어요. 공항을 나오면 몇 군데를 관광하고 호텔로 가려고 했는데 입국 심사가 너무 길어지는 바람에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저희는 그냥 호텔로 갔어요. 택시를 타고 이동했는데 저희는 진짜 황당함을 경험했습니다. 아니 요즘 21세기에 아직도 창문을 손으로 손잡이를 돌려 올려야 하는 택시가 있다니요? 뭐 그건 그럴 수 있다고 쳤는데 호텔로 가는 길에 사람들이 차량이 지나다니는 도로를 그냥 막 횡단하는 거예요. 중국인 택시기사는 입에 뭘 싣고 있는지 크락션을 빵빵 울려가면서 큰 소리로 뭐라고 막 소리쳐가면서 가더라고요. 운전도 엄청 험하게 했었죠. 이러다 사고라도 나는 거 아니야 싶을 정도로 무법 운전에 가까운 수준이었어요. 호텔에 도착하고 내려서 택시비를 지불하려고 하는데 저희는 이미 엘살바도르에서 중국으로 출발하기 전에 중국의 택시비 수준과 환율에 대해서도 공부하고 왔습니다. 분명 이 정도 거리라면 기본 요금인 12안 정도 나와야 했거든요. 하지만 택시기사는 저희에게 그 10배인 100위안을 달라고 하는 거였어요. 말도 안 된다며 구글 앱을 켜고 우리는 중국의 기본 택시 요금을 알고 있다고 설명을 했는데 막무가내로 빨리 돈을 내라면서 언성을 높이기 시작했어요. 호텔 앞길 깔아서 오고 가는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보더라고요. 정말 울며 겨자 먹기로 10배가 더 비싼 100위안을 지불하고 나서야 택시기사는 자리를 떠났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고 기가 막혔어요. 친구는 저에게 우리가 외국인이니까 바가지 씌운 거겠지. 우리 엘살바도르에서도 사실 이런 일들은 비일비재하잖아 라고 말하더군요. 사실 저희가 사는 엘살바도르에서도 타국에서 온 관광객을 상대로 바가지를 씌우는 택시 기사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어요. 친구의 말에 그냥 참고 호텔 안으로 들어가는데요. 작지도 크지도 않은 호텔이었지만 그래도 나름 비용을 꽤나 지불해서 예약했던 곳이었고 SNS에서 봤던 사진에서도 로비도 굉장히 넓고 그럴싸했거든요. 그런데 호텔 로비는 사진에서 보는 것과는 다르게 비좁다는 생각이 들었고 주변이 전부 빨간색의 금색 문양이 칠해져 있었어요. 호텔인지 점집인지 모르겠더라고요.
한참을 호텔 로비에서 기다리는데 호텔 직원으로 보이는 사람이 나타나질 않았어요. 뭐지 왜 호텔에 직원이 없는 거지 하고 호텔 로비를 두리번거렸는데 로비 안쪽의 작은 방 안에서 중국인으로 보이는 호텔 직원 2명이 밥을 먹고 있었죠. 그 모습을 보고 저는 저기요 하고 불렀는데요. 제 목소리를 듣자 한 중국 직원이 제 얼굴을 쳐다보더니 보는 둥 마는 둥 신경도 안 쓰더라고요. 옆에서 지켜보던 친구가 화가 나서 큰 소리로 중국 직원들을 불렀는데요. 그랬더니 중국인 직원 하나가 입에 먹을 걸 잔뜩 넣어서는 손가락질을 저희에게 하면서 뭐라고 막 하는 게 아니겠어요? 번역 앱을 켜서 우리는 여기를 예약했고 방을 배정받기를 원한다고 했더니 알아듣지도 못할 중국말로 막 뭐라고 하고는 방 번호가 적혀있는 키를 내어주더군요. 너무 어이가 없어 황당했지만 일단 짐을 풀어놓고 배라도 채워야 했기에 호텔 방으로 찾아갔습니다. 당연히 호텔 직원의 안내 따위는 없었어요. 호텔 방 안으로 들어가서 저희는 1분 만에 다시 나와버렸는데요. 왜냐하면 방에 들어가자마자 기분 나쁜 냄새들이 코를 자극했고 이불은 정리되어 있었지만 머리카락에 알 수 없는 이물질로 누랬거든요. 이게 뭔가 싶었어요. 창문에 커튼을 열었는데 창문 모서리에 거미줄도 있었고 창문 밖 풍경은 더 가관이었는데요. 창문 밖에 보이는 건 한참 공사를 하는 듯한 회색 건물이었기 때문이었어요. 분명 SNS에 중국의 모든 도시가 첨단 디지털화되어 있고 생활 인프라 역시 세계에서 손꼽힐 만큼 우수하다면서 그렇게 광고를 하고 있었는데 모든 게 다 거짓이었던 거예요. 친구와 저는 그 자리에서 호텔을 그냥 나와서 중국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단 한순간도 더 있고 싶지 않아서였죠. 제가 가지고 있던 중국에 대한 환상이 완전히 깨진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그건 제 친구도 마찬가지였고요. 고작 이런 걸 경험하려고 엘살바도르에서 여기 중국까지 온 건가요? 정말 중국에 온 것이 너무 후회가 되었어요. 다시 중국 공항에 도착해서 저희는 망연자실했습니다. 여행 온 당일날 이런 일을 겪고 다시 공항으로 돌아왔으니 그럴 수밖에 없었죠. 친구는 옆에서 너무 속상하다면서 눈물까지 보이더라고요. 엘살바도르로 다시 돌아가야 하나 고민하다가 중국하고 가까운 나라가 어디가 있지 하며 휴대폰을 켰습니다. 가까운 나라에 여러 국가가 있긴 했었는데요. 제일 눈에 띄었던 건 한국이었어요. 친구에게 우리 한국으로 가볼까?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한국도 중국과 같은 아시아 국가인데 여기처럼 별로면 어쩌려고 하며 거절했죠. 그래도 엘살바도르에서 큰 마음 먹고 나왔는데 후회하더라도 한번 가보기는 하자라고 하고는 친구와 함께 바로 한국으로 떠났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다는 안내 멘트가 비행기에서 흘러나왔고 저희는 곧바로 공항으로 들어섰는데요. 친구와 저는 일단 가던 걸음을 멈추고 주변을 살피기 시작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한국에 도착한 게 정말 맞는 건지 확인하기 위해서였는데요. 공항이 너무 압도적으로 크고 웅장했었는데 정말 믿기 힘들 정도였어요. 중국 공항은 비교할 곳도 못되고 우리 엘살바도르 공항보다도 훨씬 현대적이고 규모가 대단했습니다.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고 입국 심사장으로 향했는데 공항 직원들은 보이지도 않았고 모든 시스템들이 최첨단 전자식으로 구현되어 있었어요. 여권에 있는 QR코드를 기계에 대기만 하니 자동으로 입국 심사가 끝나버렸고 시간이 채 10분도 걸리지 않았죠. 한국은 공항의 모든 곳들이 최첨단화되어 있던 거였어요. 심지어 관광객을 상대하는 것도 공항 로비를 돌아다니는 로봇들이 담당하고 있었죠. 정말 믿기 힘든 순간들이었어요. 아니 경제대국이라던 중국 바로 옆에 있는 작은 아시아 국가인 한국이 이 정도의 엄청난 기술을 가진 나라였다니 저희는 충격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에 도착하고 나니 친구와 저는 배가 엄청 고팠어요. 엘살바도르에서 중국으로 갔다가 식사를 못하고 바로 한국으로 도망치듯 오다 보니 한 끼도 못 먹었죠. 그뿐이겠어요. 호텔 예약은 물론 한국에 대한 정보 자체가 아예 없었습니다. 그래서 공항에 인포메이션으로 가서 자초지종을 설명했더니 공항 직원이 굉장히 밝은 표정을 하면서 저희를 친절하게 대응해 주었는데요. 그 모습을 보던 친구가 제 옆구리를 툭 치더니 한국 여자분들은 되게 피부가 곱고 예쁘지 않아라면서 놀라워하더라고요. 한국인 공항 직원 여성분은 친구 말대로 피부도 하얗고 굉장히 미인이었어요. 그러고 보니 주변에 돌아다니는 젊은 한국인이 모두 미남 미녀였고 심지어 중년 남자분들도 어찌나 신사 같은 모습들을 하고 있는지 꼭 모델들만 사는 나라 같았죠. 저희 엘살바도르만 해도 60대 중후반이면 일단 배가 임신한 것처럼 잔뜩 나오고 몸에 어찌나 털들이 많은지 팔뚝과 배까지 덥수룩하거든요.
어떤 분들은 티셔츠가 배 위로 말려 올라가 배꼽이 다 보이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었는데 한국의 중년 남성분들은 깔끔한 캐주얼 복장에 피부도 좋아 보였고 절대 60대 중후반의 나이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공항 직원분은 안내지도와 바로 예약할 수 있는 호텔 목록까지 친절하게 알려주셨고 그 자리에서 저희는 숙소를 예약하고는 택시를 타고 송도에 있다는 한 호텔로 이동할 수 있었는데요. 택시기사분은 60대 초중반의 중년 남성분이셨는데 영어를 엄청 유창하게 구사하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왔던 짐도 트렁크에 친절히 실어주시고는 호텔로 가는 내내 한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서 좋은 여행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호텔에 도착해서 너무 친절하게 대해주신 고마움에 돈을 조금 더 드리려고 했는데 한국인 택시기사분은 한사코 거절하시면서 그저 한국에서 멋진 여행을 하고 돌아간다면 그걸로 이미 보너스를 받은 거라면서 인사해 주시고는 가셨어요. 친구와 저는 진작에 중국이 아닌 한국으로 우리가 여행을 왔으면 더 기분 좋게 여행을 할 수 있었을 텐데 하고 중국에 갔던 걸 후회했습니다. 저희가 갔던 송도라는 곳은 엄청 미래도시 같은 곳이었어요. 호텔에서도 저희를 너무 극진하게 대해주셨고 호텔 로비부터 룸까지 모든 게 현대식화되어 있었고 완벽했죠. 호텔에 도착하고 짐을 풀었을 때는 시간이 매우 늦었어요. 어두운 밤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고 호텔 방 안의 창문을 열어보고는 저와 친구는 정말 황홀한 기분을 만끽하면서 어쩔 줄 몰랐었는데요. 넓게 펼쳐진 도시의 멋진 야경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까 저도 모르게 감탄사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와 진짜 이런 게 선진국이지. 친구도 옆에서 오히려 우리 중국한테 고마워해야 하는 거 아니야. 중국 여행이 그렇게 형편없지 않았다면 우리가 한국까지 오지 못했을 테니까 하고는 웃더라고요. 밥 먹으러 가자면서 호텔 로비로 내려왔습니다. 호텔 1층에는 편의점이 있어 물을 좀 사가려고 들렀다가 저희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편의점 안에는 직원으로 보이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혹시 중국에서처럼 방 안에서 밥 먹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 주변을 두리번거려 봤지만 방 같은 게 존재하지 않았죠. 그때 한국인 한 분이 편의점에 들어왔었고 음료수를 꺼내더니 사람이 없는 카운터에서 직접 계산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알고 보니 호텔 로비 1층에 있던 편의점은 말로만 듣던 무인으로 운영되던 편의점이었습니다. 뭐야? 진짜로 무인으로 운영되는 점포가 있잖아? 아니 근데 분명 SNS에서는 중국에 이런 게 있지 한국에 있다는 내용은 못 봤었는데 실제로 확인해보니 한국은 편의점뿐만 아니라 커피 전문점부터 무인 세탁소,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까지 정말 다양한 업종이 무인으로 운영되고 있더라고요. 편의점에 왔던 한국인들은 자신이 구매하려는 물품만 꺼내서 계산을 정확히 하고 편의점을 나갔는데요. 엘살바도르에 이런 게 있다면 이 편의점에 있는 물건들은 단 하루 만에 모두 훔쳐가서 동났을 겁니다. 한국인들은 물건을 훔쳐가려는 사람들이 전혀 없었고 이런 성품을 지닌 사람들의 시민의식 덕분에 유일하게 무인 점포 시스템이 운영될 수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었어요. 정말 생지옥 같았던 중국 때문에 우연히 즉흥적으로 오게 되었던 한국 여행은 저희에게 엄청난 충격을 안겨다 주었을 뿐 아니라 이렇게 대단한 나라가 실제로 존재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너무 가슴이 벅차올라 뭐라 말로 표현하지 못할 감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프랑스의 어느 공항 무서운 표정을 한 남자가 한국인 여성에게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당신이 한국인이라고? 이런 여권 위조는 금방 할 수 있는 거라고! 당신은 특별구역으로 이동해서 검색을 더 해야겠어! 아니 저는 진짜 한국인 맞다니까요. 한국인 여성은 모멸감을 느끼며 부들부들 떨었는데요. 도대체 무슨 사연이 있는 걸까요?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김포에 사는 김리나라고 합니다. 제가 태어난 곳은 이스라엘입니다. 그곳에서는 네스티라고 불렸었죠? 네, 저는 한국으로 귀화한 사람입니다. 저는 대학 시절 해양과를 전공했고 졸업 후 무역회사에 취직했습니다. 그때까지 제가 이스라엘인이란 것에 특별한 자부심도 불만도 없었어요. 이스라엘에 있는 외국계 대기업에 취직한 저는 당연히 해외로 출장이 주 업무였습니다. 프랑스어가 유창했던 저는 프랑스로 출장을 가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처음 프랑스에 입국한 날의 수치심은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해외여행을 자주 하시는 분들이나 저처럼 업무로 출장이 잦은 경우 자주 직면하는 일이 있는데요.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회사 동료들을 통해 알아보니 많은 분들이 비슷한 경험을 했더라고요. 바로 여행 혹은 비즈니스 방문차. 해당 국가를 입국을 하거나 출국을 할 때
검색대 직원들의 경직된 자세와 말투가 기분을 상하게 하는 일이 있었다 겁니다. 특히 첫 출장을 프랑스로 가게 되면서 보니 그곳에 근무를 하는 많은 직원들이 이상하리만치 경직이 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테러 위협으로 공항의 안전이 그 무엇보다 우선이겠기에 직원들이 필요 이상으로 신경을 써야 하는 것을 이해를 합니다만 그들이 마치 갑질하는 것 같은 검색에 기분이 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처음 프랑스 출장 계획이 잡혔을 때 사실 전 설레서 잠을 못 잤습니다. 태어나서 한 번도 이스라엘을 떠나본 적이 없었거든요. 프랑스어를 잘하는 것도 화상 프랑스어 수업을 통해서 한 것이지 어학연수를 다녀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프랑스 방문은 설렘 그 자체였습니다.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하니 몇몇 취직이 안 된 친구들이 같이 프랑스를 가도 되냐고 물었죠. 숙소나 경비들은 회사에서 나오니까 같은 숙소를 이용하면 친구들도 저렴하게 여행을 갈 수 있다는 것이었죠. 저는 좋은 기회라 생각해서 회사 일정보다 주말을 이용해서 프랑스에 하루 이틀 빨리 도착하고 평일에는 업무를 보고 그 다음 주말에 놀다가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가자마자 놀아야 했기에 우리의 옷차림은 비즈니스룩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조금은 현란하게 꾸미고 간 것이죠. 그게 화근이 될 줄 꿈에도 몰랐습니다. 프랑스 공항에서 입국 심사를 받고 있는데 입국 심사관이 저와 친구를 유심히 쳐다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특별구역으로 가라는 이상한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옆에 서 있던 다른 외국인들은 잘만 통과하던데 우리만 따로 다른 방으로 가라고 하니 무서웠지만 어찌할 수 없어서 그들이 안내한 작은 방으로 갔는데요. 거기서 입국 심사관이 입국 목적을 자세히 물어보더라고요. 업무와 여행 차 온 것이라고 대답했지만 숙소는 예약을 한 거냐, 돈은 얼마나 준비해 왔냐 하면서 쓸데없는 것을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메고 있던 가방을 내려보라고 하더니 심사에 필요한 것이니 다 꺼내보겠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멋을 낸다고 머리를 한껏 부풀려 올린 친구 아이엔에게 머리를 풀어보라고 하는 것이었죠. 그러고는 곧 우리에게 몸수색도 해야 하니 팔과 다리를 벌리고 서라고 했습니다. 너무 당황스럽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왜 이러냐고 묻자 경직된 자세로 입국 심사라는 대답만 되풀이할 뿐이었습니다. 저와 친구들은 수치스럽게도 온몸을 더듬어대는 입국 심사를 당했습니다. 아이엔의 머리는 다 헝클어졌고 가방에 있던 핸드크림까지 모두 다 까발려져 버렸죠. 이 시간 이상의 질문이 끝나고는 이제 가도 좋다는 대답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가방과 옷을 주섬주섬 챙기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렇게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 저는 입국 심사관에게 가서 따졌습니다. 도대체 우리에게 왜 이런 심사를 한 거냐고 큰 소리를 쳤죠. 하지만 그건 치명적인 실수였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즐비한 대기실에서 입국 심사관은 언성을 높이면서 몇 달 전 이스라엘에서 온 아가씨 무리들이 현란한 옷과 짙은 화장을 하고 프랑스에 왔다. 그들은 최근 프랑스에서 창궐하는 성매매의 중심에 많이 개입되어 있었다면서 대뜸 우리를 보고 불법 입국이 의심되어 검색을 강화한 것뿐이다. 라고 큰소리치는 것이 아니겠어요? 아이엔의 머리가 부풀려진 건 거기서 무기가 나올지도 몰라서 확인해 본 것이라면서 아이엔의 머리를 대고 손가락질을 했죠. 저는 얼굴이 화끈거리고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매매의 중심에 있다는 소리가 사실도 아니었지만 어쨌든 그런 말을 들으니 씁쓸하기도 했고요. 입국 심사에서 몸도 마음도 지쳐버린 우리는 당일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호텔에서 쉬었습니다. 우리가 프랑스인이었으면 저들이 저렇게 나왔을까? 이건 인종차별보다 더 심한 국가차별 아닌가 하며 분노가 끓어올랐죠. 위축되어 버린 친구들은 평일에도 이렇다 할 여행을 하지 못했고 저는 업무를 하는 내내 상대 프랑스 회사가 미워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런 수모를 겪고 다시 이스라엘로 와서 일을 하며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며칠 뒤 회사에서는 저에게 이번엔 한국을 다녀오라고 하더라고요. 프랑스에서의 충격이 채 가시지도 않았는데 또 출장이라니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게다가 한국은 또 무슨 일이 생기는 걸까 괜히 걱정되어 저는 친구들과 가지 않고 오로지 업무만을 생각해서 한국을 갔고 저녁 시간이 되어 김포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입국심사대는 프랑스와 달랐습니다. 입국심사관들이 검색을 하기는 하지만 인상들이 나쁘지 않았어요. 속으로는 저녁 시간이라 지쳐서 그런 걸까 하는 생각도 들었죠. 한국은 물건과 몸을 스캔하는 장치를 골고루 쓰면서
다소 요란해 보이는 옷차림도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한국은 테러가 없는 곳이니까 좀 약하게 하나 싶었는데요. 놀랍게도 특별한 배려까지 있었습니다. 제 앞에 백발 할머니 한 분이 마스크를 쓰고 계셨죠. 나이가 들어 바이러스에 노출되면 건강이 악화된다고 마스크를 쓰셨다면서 얼굴 확인할 때만 마스크를 잠시 벗고 줄곧 끼고 계셨어요. 그리고 할머니는 건강의 이유로 한국에서 진료를 받으러 왔다고 하면서 가방 안에 있는 작은 튜브에 들은 약들을 미리 설명하시더라고요. 다들 아시다시피 기내에는 튜브 크기가 일정 용량이 넘어가면 반입이 금지되어 있어요. 화학 테러를 막기 위해서이죠. 할머니가 가진 튜브는 애매한 크기인데다 여러 개가 있으니 조금 이상해 보이긴 했습니다. 물론 저걸 기내에 반입한 채 출국 심사에서는 통과되어 한국까지 왔지만 한국 입국 심사관이 보기에도 조금 의아했던 모양이고 할머니는 해명하려 애쓰셨죠. 하지만 입국 심사관은 할머니 말을 충분히 듣고는 갑자기 끼던 장갑을 벗더니 새 장갑을 끼는 게 아니겠어요. 이유인즉슨 자기가 끼던 장갑이 다른 사람 물건과 몸을 수색하던 거라 균이 있을 수도 있고 할머니의 물건을 만지게 되면 균이 오를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할머니가 건강상의 이유로 한국에 오셨기 때문에 입국 심사관은 혹시나 모를 바이러스 전염에 배려를 한 것이었죠. 백발 할머니는 너무 고마워했고 뒤따르던 저도 앞의 상황을 지켜보며 놀랐고 입국도 별 탈 없이 할 수 있었습니다. 제겐 입국 심사에서부터 한국에 대한 이미지는 정말 좋았습니다. 그래서인지 한국 업체와의 업무는 순탄했고 나아가 제가 다니는 회사의 우호적인 성향까지 보였습니다. 우리 회사는 한국과 더 많은 거래를 하게 되었고 저는 더욱 자주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죠. 한국에서의 생활이 익숙해지면서 저는 한국 출장이 있을 때마다 자진해서 왔어요. 회사에서는 저를 보고 한국 매니아라고 했죠. 한국과의 거래가 많아질수록 처음엔 2주 3주씩 머무르던 일정이 한 달, 3달 반년씩 길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외국계 회사이니만큼 한국에 지사를 두는 것에 대해 검토하게 되었고 몇 달 후 저는 한국 지사에서 아예 파견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거래 업체와도 일이 잘 풀리면서 자주 식사를 하는 날이 생겼어요. 그러더니 부장님께서 혹시 남자를 만나볼 생각이 없냐고 하셨어요. 왜 없었겠어요? 이미 20대 후반을 달리고 있던 저는 연애를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마땅히 소개받을 곳이 없는 집순이다 보니 남자친구를 만날 생각을 못했거든요. 저는 한국 회사 부장님의 제안을 감사하게 넙죽받았습니다. 며칠 지나 저보다 4살 많은 30대 초반의 착하고 성실한 직원을 소개받았어요. 그리고 1년 반 정도 사귄 후 서로를 많이 알게 되고 신뢰가 쌓여 결혼까지 갔습니다. 2년의 결혼 생활 후 아이를 가질 계획을 가지면서 저는 귀화를 신청해서 대한민국 국민이 되었습니다. 한국인 부부로 사는 것이 저에게도 아이에게도 더 좋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게다가 한국은 요즘 선진국으로 인정받기 시작하고 세계 문화를 주도하고 있는 문화 강국이다 보니 마다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저의 결혼은 다니던 회사에서도 반기는 눈치였죠. 한국 지사에 안정적으로 근무하는 사람이 생긴 거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회사에서 급한 연락이 왔습니다. 프랑스 업체를 담당하고 있는 요한나가 출산이 임박해 와서 출장이 어렵게 되었고 지금 현안이 되어 있는 일이 있기 때문에 프랑스에 종종 다녀와 봤던 저에게 프랑스 출장을 의뢰하게 된 것이죠. 프랑스 장기 출장이라는 것이 싫었지만 회사에 소속된 몸이니 안 갈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때마침 남편도 바쁠 시즌이라 각자 일에 좀 더 매진하기로 하고 저는 혼자 프랑스를 가기로 했습니다. 프랑스 공항에 도착하여 입국 심사를 받으러 줄을 서는데 앞쪽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처음 프랑스에 갔을 때 나에게 모욕감을 주었던 그 입국 심사관이 앉아있는 게 아니겠어요? 몇 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저는 그를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분은 여전히 권위적인 자세, 경직된 태도, 의심 가득한 눈초리로 심사를 하고 있었죠. 그때와 달리 단정한 복장을 한 자은 더 이상 그런 일이 생기지 않을 것이라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무시했던 이스라엘 국적도 아니고 이젠 대한민국 국민이니까요. 제 차례가 오자 저는 당당하게 여권을 보여주었습니다. 입국 심사관은 저의 여권을 앞뒤로 살펴보고 신분사항이 적혀있는 쪽을 한참을 보았습니다. 그러더니 저를 위아래로 여러 번 훑어보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 행동만으로도 저는 얼굴이 갑자기 빨개졌습니다. 예전의 기억이 나서요.
그런 제 모습이 그의 의심을 증폭시켰던 겁니다. 그는 어떻게 서양인의 모습을 하고 있으면서 한국인이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저는 침착함을 유지하며 한국으로 귀화했고 그건 대사관에 확인하면 바로 알 수 있는 일이라고 했죠. 하지만 그도 물러서지 않았어요. 이 정도 여권의 위조나 변조는 쉬운 일이라며 특별구역으로 가서 대기하라고 하는 거 있죠? 저는 특별구역이란 말만 들어도 노이로제에 걸릴 것 같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입국 심사관에게 소리쳤죠. 특별구역에 가 있겠다. 하지만 대사관에 확인한 결과 내가 한국인인 게 맞으면 나에게 공개 사과할 각오를 해라고 말이죠. 제가 좀 세게 나오자 그도 잠시 쭈뼛쭈뼛하더라고요. 분이 가라앉지 않았고 그가 여권을 확인하고 오면 얼마나 쏘아붙일지만 생각하고 있었죠. 10분이 채 되지 않아 입국 심사관은 난감한 표정으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저에게 정중히 사과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한국인인 줄 미처 몰랐습니다. 피부색과 이목구비, 헤어 컬러로 봐서는 도저히 한국 사람으로 보기는 어려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귀여자들도 많은데 외모만으로 국적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에게 강하게 말했습니다. 그는 테러비상 태세가 강화되다 보니 자신도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심사를 철저히 하도록 교육을 받는 상황이고 특히 신분 세탁한 사람들의 일반적인 패턴도 귀화한 여건을 가지고 온다면서 그런 분위기상 자신도 예민해졌다고 하더라고요. 동시에 저에게 진심 어린 용서를 구했어요. 저도 입국 심사관의 말을 듣고 보니 그 상황도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입국 심사관에겐 다음부터는 부드럽게 행동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하고 나오긴 했습니다. 몇 년 전 입국 때 몇 시간을 붙잡아두고 목욕을 주면서도 사과하지 않던 사람이 지금 저렇게 정중히 사과를 하고 나니 마음이 풀리더라고요. 쪼잔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약간 통쾌했어요. 그렇게 저는 프랑스 출장을 잘 마무리하고 왔습니다. 잘 사는 나라의 국민은 대접이 다르구나 하며 한국으로 귀화하길 잘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한국이 지금처럼 계속 잘 사는 나라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한국인이 되신 리나 씨. 네스타라는 이름으로 살면서 겪은 불합리한 일은 잊으시고 리나라는 이름으로 좋은 일만 가득하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응원과 격려의 한마디씩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연자분들께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감동 시작은 실제 사연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채택되신 분께는 작은 선물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의 사연이 여러분의 하루의 작은 힘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분들과 이야기 나눠보세요.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